이 유통자 책임이라는 것은 그 오랜 역사 속에서 제한이 되고 책임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서해안 기름추 사고 2008년 말에 났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새로 알게 된 게 상법상의 선주 책임 제한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주가 뭐 피해가 일어날 위험을 알면서도 무모하게 어떤 사고를 저지른 상황이 아닌 이상 배의 톤수에 비례한 제한액수 이상의 어떤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상법상의 선주 책임 제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배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항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샤바 조약상의 항공사들의 책임 제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짐에 아무리 비싼 물건을 집어넣고 붙여도 그 짐 잊어버리면 받게 되는 액수는 항상 제한이 되겠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공사도 이렇게 피해가 일어날 위험을 알면서도 무모하게 한 경우가 아닌 이상 책임을 지지 특정 액수 이상 항공사들이 승객이나 또는 제3자에게 책임을 짓지 않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제도들을 두었을까? 항공사와 선사들이 현대 문명, 근대 문명의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회사들에게 이 책임 제한 그 법으로 보호해주지 않으면 이 회사들이 운영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항공사나 선사나 어떤 그 날씨,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기후 이런 것들에 이제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오지에서 사고가 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나중에 책임을 입증하기도 어렵게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 항공사 그 선사들의 책임을 미리 제한해서 승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 왔습니다. 자, 인터넷은 뭐냐? 인터넷은 사실은 인터넷이라는 게 우리는 소문자 I로 쓰지만 아시겠지만 그 외국 문헌들 보면 다 대문자 I로 쓰죠. 왜? 인터넷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수많은 정보 유통자들의 느슨한 계약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하나의 네트워크입니다.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통신사들 사이의 계약을 통해서 물리적인 망이 만들어지고 통신사와 인터넷 업체들 간의 계약을 통해서 이용자들이 이제 글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런 플랫폼들과 통신사들의 계약의 망을 우리는 인터넷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결국엔 그 인터넷도 이 정보 유통자들의 계약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정보 유통자들은 책임자한 법 같은 것으로 보호될 필요는 없겠는가? 틀림없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건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고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인터넷 업체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선 통신사들만 보더라도 통신사는 그러니까 항공사, 선사도 일종의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업체지만 통신사도 역시 유통을 책임지고 있죠. 그러면 통신사에게 이번에 이제 이 아청법을 적용하는 걸 보셔도 알겠지만 통신사들에게는 전혀 책임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왜? 통신사들은 실제로 데이터 패킷을 받아서 전달하는 다음 가까운 컴퓨터로 전달하는 그 역할만 계속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패킷 안에 뭐가 들었는지 이런 것들 전혀 파악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사들에게는 이
그 정보 게시에 대한 통신사를 통해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그럼 통신사들과 인터넷 회사들은 무엇이 다르냐? 즉 다음 카카오, 네이버 이런 회사들과 통신사들은 그럼 무엇이 다르냐? 이런 그 문명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익명 표현은 인터넷이 가지는 정보 전달의 신속성 및 상호성과 결합하여 현실 공간에서의 경제력이나 권력에 의한 위계 구조를 극복하여 계층, 직위, 나이, 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국민 의사를 평등하게 반영하여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되게 한다. 인터넷과 민주주의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 표현이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능 헌법적 가치 비추어 강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판시입니다. 여기서는 인터넷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밝힌 거고요. 또 여기서도 보시죠. 인터넷은 개방성, 상호작용성, 탈중앙 통제성, 접근의 용이성, 다양성 등을 기본으로 하는 사상의 자신에 가장 근접한 매체이다. 즉 인터넷은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가장 참여적인 매체로서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정말 핵심적인 내용인데 정보의 제공을 통한 의사표현뿐 아니라 정보의 수령 취득에 있어서도 좀 더 능동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지니므로 좀 더 능동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이 여기서 뭘까요? 클릭이죠, 클릭. 그래서 인터넷은 항상 그 잠정적인 뭐랄까 미리 보여주기 기능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조금 보여주기, 미리 맛배기로 보여주기 기능이 항상 있습니다. 검색이죠, 검색. 그래서 링크를 보고 그 페이지에 뭐가 있는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클릭해서 자기가 원하는 콘텐츠를 골라서 보는 그게 인터넷의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더 능동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지니므로 일반 유권자도 인터넷상에서 정치적 의사표현이나 선거운동을 하고자 할 개연성이 높고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의 공정성 훼손이라는 폐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며 매체 자체에서 잘못된 정보에 대한 반론과 토론 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국가의 개입이 없이 커뮤니케이션과 정보의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은 확연히 대비된다. 라고 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이 다 금지되는데 인터넷에서는 허용돼야 된다. 라는 역시 헌법재판소 판시였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선거의 공정성과 인터넷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공중파 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 촉진적인 매체이다. 공중파 방송은 전파 자원의 희소성, 방송의 침투성, 정보 수용자 측의 통제 능력의 결여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공적 책임과 공익성이 강조되어 인쇄 매체에서 볼 수 없는 강한 규제 조치가 정당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인터넷은 위와 같은 방송의 특성이 없으며 오히려 진입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며 그 이용에 적절히고 계획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이제 민주주의와의 관계, 인터넷과 민주주의, 또 인터넷과 선거와의 공정성의 관계, 또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일반의 관계를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명사적 중요성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뭐냐, 그 원천이 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개인화되어 있다. 각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는 정보가 다 다르죠. 각자 자기의 디바이스를 앞에 두고 있으면 디바이스마다 보고 있는 정보들이 다 다릅니다. 완전히 개인화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리는 정보도 완전히 개인화되어 있습니다. 각자 올리는 글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극단적으로 개인화된 소통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개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겁니다. 왜? 내 정보니까.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정보만 보고 내가 올리고 싶은 정보만 올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허락을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모든 나, 개인적, 모든 나는 누구의 허락 없이 모두에게 볼 수 있게 무언가를 올릴 수 있고, 모든 나는 누구의 허락 없이 모두의 글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다. 이 자유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열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터넷의 클릭수, 페이지 뷰,
이런 것들을 업체들이 눈에 불을 켜고 분석하려는 것도 클릭하고 뷰를 했다는 것은 틀림없이 그 사람이 원해서 들어왔던 것이다 라는 표지가 되거든요. 방송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가만히 앉아서 계속 나오는 정보, 자기의 선택권 없이 방송사가 선택해주는 정보만을 이제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허락을 받는다면 이미 그건 개인화된 소통 방식이 아니죠. 허락을 받는다면 허락을 해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허락을 해주는 업체나 단체가 있겠죠. 그 순간 그거는 개인화된 소통 방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선택을 거쳐서 비로소 정보가 소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유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허락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개인화된 소통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사들과 결국 통신사들에 대해서는 게시된 정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는데, 그럼 인터넷 회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인터넷 회사들도 결국에는 인터넷이라는 어떤 하나의 문화를 살리기 위해서는 허락 없이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허락 없이 보고 허락 없이 올릴 수 있도록 해야만이 인터넷 생명이 유지가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통신사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용자들에게 허락을 주는 그런 시스템은 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통신사와 인터넷 회사의 차이는 결국은 인터넷 회사들은 그 컨텐츠를 직접적으로 볼 수가 있고, 통신사는 패킷을 안 열어보고 그냥 넘기니까 보더라도 나중에 인터넷에 뜬 다음에 나 볼 수 있게 되고, 결국엔 그 차이밖에 없지 않는가. 결국 인터넷은 허락 없이 올리고 허락 없이 내리는 이것이 결국에 인터넷의 생명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는 이 자유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불법 게시물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인터넷에 불법 게시물이 있다고 해가지고 인터넷 업체들에게 책임을 지운다면 아무도 이 정보 유통자가 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인터미디어리가 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에 인터넷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은 허락 없이 올리고 내리는 것인데, 불법 게시물에 대해서 인터미디어리한테 책임을 지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터미디어리들이 허락을 받으려고 하겠죠. 뭔가 게시글을 올리면 우선 검토를 해서 불법인지 합법인지 판단하고 게시를 허용하겠죠. 그러면 허락 없는 보기, 허락 없는 게시라는 원칙이 깨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 허락을 받지 않는다면 또 한 가지 방법은 상시 모니터링, 이제 일반적 감시가 이제 바로 건데, 일반적 감시를 하게 되겠죠. 지금 뭐냐면 사후적으로 자기 서비스에 올라온 게시글들을 계속 검토를 하겠죠. 불법인지 합법인지. 그럼 결국에 남아있는 게시물들은 사후적인 그리고 암묵적인 허락에 의해서만 게시물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결국에는 허락 없는 어떤 보기, 허락 없는 게시라는 원칙이 깨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통신사업자는 자신의 서비스에 게시된 불법적인 정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언뜻 듣기에는 당연한 명제 같아요. 네. 자기가 게시를 방조를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 방조 책임이라도 져야 되지 않느냐. 일반인들은 들으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 인터넷이 죽습니다. 또 하나의 신화, 전기통신사업자는 자신의 서비스에 불법적인 정보가 게시되니 상시적으로 감시해야 된다. 이것도 일반인들한테 이런 법을 읽어드리면, 법정을 읽어드리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역시 인터넷이 죽습니다. 또 전기통신사업자는 자신의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에 대해 누군가 불법이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삭제하지 않으면 책임을 진다. 이것도 누가 불법이라고 했는데 당연히 지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화입니다. 이렇게 하면 역시 인터넷이 죽습니다. 국제적인 흐름은 뭐냐면 인터넷 업체는 자신의 서비스에 게시된 불법 정보에 대해서 불법성을 알고 있지 않은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불법성을 알고 있지 않은, 그럼 언제 불법성을 아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흐름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불법성을 알고 있지 않은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또 인터넷 업체는 자신의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의 합법 불법성을 감시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감시 의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권리 침해 요청이 있다고 해서 불법 정보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울 수 없다. 이거는 이제 어디에서 이제 어떤 원칙으로 이제 자리 잡혀가고 있냐면, 뭐 요건 조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형이라기보다는 이 위에 두 개 있는 것은 이미 국제적으로 이제 확립된 원칙이고, 이 밑에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진행형인 건데, 인터넷 업체는 중개자 역할을 충실히 하면 불법 정보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된다. 이게 세이프 하버죠, 세이프 하버. 그래서 인터넷 업체들이 이러한 제스처를 취하면 불법 정보가 있더라도 면책시켜준다는 겁니다. 불법 정보가 있더라도. 또 인터넷 업체에게 재판관의 역할이 주어지면 삭제할 동기를 갖게 된다. 이게 뭐냐면은 인터넷 업체한테 예를 들어서 지금 전기통신사업자는 자신의 서비스에 게시된 불법적인 정보에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해놔버리면 인터넷 업체가 재판관 역할을 자꾸 하려고 하겠죠.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판단하려고 하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인터넷 업체는 되도록이면 삭제하려고 하게 된다는 거죠. 왜?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그런 동기를 상쇄하기 위해서 바로 이 위에서 말씀드린 이 면책 조항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자 역할, 진짜 인터미디어리니까 인터미디어의 역할만 충실히 하면 adjudicatory 롤이 아니라 인터미디어 롤만 충실히 하면 불법 정보에 책임에서 면제된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뭐 노티스 앤 테이크다운이니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흐름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완전 면책을 하거나 세이프하고, 그래서 우선 말씀드렸던 이런 조항은 전혀 없고요. 전기통신사업자는 자신 서비스에 게시된 불법적인 정보에 책임을 진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자신 서비스에 불법적인 정보가 게시되는 상세적으로 감시한다. 이런 조항은 없고, 도리어 이렇게 하면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런 조항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DMCA, 또 독일의 텔레미디아 액트, 또 영국의 명예훼손법 조문들 보면은 이제 다 그런 식으로 책임을 지우는 조항은 없고요. 불법적인 정보인데도 책임을 면책해주는 이제 그런 조항들만 있습니다. 마르코 다 시빌, 이제 브라질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어떤 인터넷 기본법 같은 거죠. 거기에서는 이제 사업자는 법원 판결이 있을 때만 삭제할 의무를 갖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관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여기 불법성을 알고 있지 않은 한에서 불법성을 알고 있는 게 법원 판결이 있을 때만 이 불법물을 알고 있는 것을 간주하겠다. 이제 이런 조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적으로는 뭐 EFF 아티클 19 등의 NGO들이 지금 International Principles of Intermediate Liability라고 해서 정보유통자 책임에 대한 국제 원칙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 하버드 버크만 센터 등의 이제 학계 움직임은 이제 Minimum Standards for Intermediate Liability라고 해서 이것과 비슷한데 좀 더 학구적인 그런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중개자에 대한 그런 책임을 뭐 매우 강하게 지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소비자주권 캠페인, 이제 언소주라고 하죠. 언소주는 카페 운영자들인데, 카페 운영자들이 뭐 광고주한테 전화했다고 기소된 게 아니라 카페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암묵적 공모공동정범 이론을 이제 적용을 했는데, 결국에는 카페 운영한 것만으로 어떤 카페의 카페 참여자들이 광고주에게 했던 책임을 카페 운영자들에게 지우는 이제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이제 우버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이제 김성태법 뭐 이런 것들이 자가용으로 돈을 받고 남을 태울 수 없다라는 조항은 있는데, 자가용으로 돈을 받고 남을 태우는 걸 알선하는 걸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그래서 알선하는 걸 처벌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알선인지, 그래서 이제 언소주권도 과연 카페 운영을 한 것이 이 공모공동정범인지, 과연 플랫폼을 제공한 것이 이 알선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이 계속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그 위협 자체가 지금 인터넷의 그 유통자 책임을 엄청나게 지우고 결국엔 인터넷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논리들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카카오 그 이사가 이 조항 위반 혐의로 지금 저게 됐는데 지금 입건이 돼서 지금 유죄의견으로 송치가 됐죠.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이용자 신고 시스템 구비 및 필터링, 요건 이제 제가 풀어서 쓴 겁니다. 원래 여기에 지금 대통령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자 신고 시스템 구비 및 필터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언론 서비스 제공자는 3년 이하 징역금 2천만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자,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합니다. 바로 이 제가 신화라고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감시 의무를 지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원칙, 자신의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의 합법 불법성을 감시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것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항이 이미 있는 겁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 이런 좀 항변이 있습니다. 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습니다만 결국 일반적 감시물을 부여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위에도 말씀드렸던 그 인터넷의 본질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리고 아청법을 위한 모니터링을 하라는 것은 모니터링은 모든 걸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보다 보면 이미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기타 등등에 대해서도 전부 다 사업자들이 결국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봤다는 이유만으로. 결국에는 사업자들에게 모든 법률 위반 게시물에 대해서 방조 책임을 부과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법률에 이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일반적 감시 의무가 조항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아청물을 걸러낼 기술적 조치가 있느냐, 지금 기술적 조치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기술적 조치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일반 성인물에서 등장인물이 아동인지 아닌지 그 유관을 거치지 않고 밝혀내는 것은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구글 같은 경우 이제 그 이메일에 아청물 있는 것도 잡아내고 있는데 그거는 아청물 DB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파일, 그러니까 동일 파일을 걸러내는 방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다지 기술적 보도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아청물 DB 운영하면 되지 왜 못하냐? 우리나라는 소지한 자는 그냥 처벌합니다. 미국은 배포를 목적으로 소지한 자만 처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글이 아청물 DB를 운영해도 배포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서 구글은 처벌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 결국에는 그 기술적으로 가능한 거는 지금 없기 때문에 그거를 안 했다고 해서 주의를 게을리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이 아청법 17조 1항은 그 인터넷의 본질, 인터넷의 본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항이다. 예, 저는 주로 해외 사례를 이제 저작권 중심으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저 한위 FTA하고 이게 이제 그 국기가 유럽 연합의 전자상거래 지침에서 나온 건데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국내 저작권법 규정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전자상거래 지침은 이제 15조 1항에 그게 있고 국내 조약에는 그 한위 FTA 10.66조에 있는데. 이게 이제 그 15조 그 건방에 보면 11조에서 14조까지가 이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망사업자 KT나 SK텔레콤 같은 이 접속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 그다음에 그 웹하드나 이런 호스팅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 그다음에 캐싱 서비스 제공하는 OSP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 모든 OSP한테 적용되는 면책 규정이 이제 15조 1항에 있는데요.
두 가지 의무를 부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일반적 감시 의무라 그래서 서비스 제공자가 송신하거나 저장하는 정보를 감시할 일반적 의무를 부여하면 안 된다. 그다음 일반적 조사 의무는 불법적 활동을 나타내는 사실이나 정황을 적극적으로 찾도록 하는 일반적 의무를 하면 안 된다는데 이제 이 그 전자상거래 지침은 유럽 연합 법률이니까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은 회원국이에요. 이 적용 범위는 전자상거래 지침이어서 뭐 저작권이나 여기만 한정되는 건 아니고 모든 불법 활동하고 다 관계되는데 이 지침이 이제 전자상거래 지침이니까 이 지침 자체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탈세라든지 도박이나 그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데이터 보호 지침은 적용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시 의무, 적극적 조사 의무가 아니고 일반적 의무예요. 일반적. 그럼 이게 일반적 의무가 도대체 뭐냐? 그 전자상거래 지침에는 그 내용이 없고요. 결국 이제 이게 해석론을 갖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단서가 될 만한 거는 그 지침에는 그 설명문 47항에 보면 이런 말만 있습니다. 그 의무의 성격 자체가 일반적인 건 안 되고 그 대신 구체적인 거는 된다 이렇게만 돼 있고 그 보고서가 몇 개 나온 게 있는데 유럽 그 집행위원회에서 이 일반적 감시 의무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 이걸 뭐 2003년 보고서, 2010년 보고서에 거의 뭐 취지는 비슷한데요. 이 ISP들이 그 모든 사이트 감시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부담을 지우면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ISP한테. 그다음에 이용자한테도 결국 이제 그런 ISP가 그런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결국 이용자가 증가할 테니까 이용자도 똑같은 비용 부담이 초래된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기술이 자꾸 발달하면 이 불법 정보나 유해 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필터링 기술이 계속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필터링 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이제 이런 감시 의무를 부과하는 게 뭐 취지 자체가 이제 부담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런 그 일반적 감시를 금지하는 거니까 기술이 발달하면 이 부담이 줄어들 거니까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불법 정보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합법 정보는 차단하지 않고 불법 정보하고 이렇게 구별해 가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 한유 FTA에 들어와 있습니다. 표현만 조금 다르고. 근데 이제 한 가지 그 한유 FTA는 그 10장이 들어와 있는데 한유 FTA 10장이 지대권 채택. 그래서 그 한유 FTA에 있는 이 일반적 감시 의무 부과 금지는 뭐 해석상으로는 지대권 분야, 그러니까 뭐 상표권 침해하는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 뭐 지리적 표시 침해하는 정보 이런 것들 좀 제한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이제 일반적 감시 의무 관련된 그 법원 판단이 많이 있는데 유럽 법원하고 이제 독일, 프랑스 이렇게 있는데 이건 그 한유 FTA에 체결된 이후에 나온 것들이어서 상당히 최근 것이고. 그 FTA에 있는 일반적 감시 의무 해석하는데 중요한 선례가 될 거로 보입니다. 국내는 뭐 이 관련된 뭐 사법부의 판단 하나도 없고요. 유럽 법원 판결은 2개 있는데요. 하나가 2011년 말, 그 다음에 2012년 거 2개 있고 결과는 거의 비슷한데 그 스칼렛하고 넷로그는 그 ISP 명칭이에요. 스칼렛은 그 벨기에 망사업자 이거 지금 KT나 SK텔레콤 같은 망사업자고 이 넷로그는 페이스북 같은 이 SNS 사업하는데 그러니까 넷로그는 그 회원들한테 개인 공간을 주고 거기다가 뭐 그 이용자가 자기 일기도 쓰고 아니면 거기 사진도 올리고 음악, 영화 파일 올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이제 원고는 그 벨기에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예요.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게 이제 스칼렛 사건에서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 통신 서비스 이용하는 사람들이 P2P를 통해서 불법으로 음악 파일을 다운받는다. 그러니까 네가 P2P 이용하는 사람들을 스크린을 쭉 해가지고 내 저작물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필터링 해야 된다. 이제 그 의무를 법원이 명령을 좀 해달라라고 이제 청구했던 사건이고 넷로그도 비슷해. 똑같은 그
사밤이라는 벨기에 저작권 단체가 이용자들이 개인공간, 네가 준 개인공간 통해서 음악, 영화 이런 거 막 공유하니까 필터링해가지고 차단해라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유럽법원이 뭐라고 판단했냐 하면 이걸 하려면 그 ISP는 자기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파일을 다 들어가봐야 된다. 제가 사밤이 얘기하는 저작물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다 봐야 되고 그게 사람들 간에 공유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 그리고 그게 불법이라고 판단하면 차단해야 된다. 이렇게 하려면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모든 트래픽을 24시간 동안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앞에 그 전자상거래 지침에서 금지하는 일반적 감시 의무 또는 적극적 조사 의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법하다 이렇게 봤고, 프랑스 판결은 이 똑같은 날인데 2012년 7월 12일 뒤에 얘기할 독일 대법원도 같은 날 짜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똑같은 날 판결을 했는데, 프랑스 대법원 사건은 그 ISP는 구글 프랑스고 저작물은 두 건은 영화고요, 한 건은 사진입니다. 뭐 내용은 비슷한데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뭐 영화나 이런 사진 저작물에 관한 그 검색 결과 링크가 구글 프랑스가 제공하는 검색 결과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작권자가 그 링크를 제거하라고 통지를 일단 해요. 그래서 통지를 제거하고 내렸는데 똑같은 이 영화 사진 저작물에 관한 다른 링크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저작권자 얘기는 내가 한번 그 영화나 사진 저작물에 대해 얘기를 했으니까 네가 동일한 저작물에 대하니까 또 뜨는지 안 뜨는지를 네가 계속 찾아가지고 예방을 해야지. 그 예방을 안 했기 때문에 네가 그 손해배상을 나한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저작권법도 그렇고 이제 미국도 그렇고 보통 저 ISP의 책임으로 많이 하는 게, 면책으로 많이 얘기하는 게 통지를 하면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안 내리면 너 책임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 보통 이제 뭐 통지 제거, notice and take down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통지가 오면 take down 하는 게 아니고 한번 통지가 오면 그 take down 상태로 유지하는 거죠. stay down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통지 뭐 제가 번역하기로는 차단 유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결국 이제 이런 의무가 있다고 볼 거냐 없다고 볼 거냐 이거였죠. 그 파리 고등법원은 있다고 봤어요. 한번 통지했으면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프랑스 대법원이 이걸 깼죠. 그 취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럽 법원하고 비슷합니다. 그 기간을 뭐 제한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 스테이 다운을 요구를 해야지, 그런 제한 아무것도 없이 요구하는 거는 그 자체가 이제 일반적 감시 의무라는 거고, 독일 사건은 이건 게임에 관한 컴퓨터 게임인데요. 이것도 이제 이용자들한테 저장 공간을 주고 그리고 이용자들이 자기 파일을 막 올리는데, 이 래피드 쉐어는 보통 우리는 웹하드 같은 데 가면 게시판 이렇게 쭉 해가지고 뭐 영화 뭐 있고 뭐 방송물 뭐 있고 두루룩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건 전혀 없고 내가 올린 자기만 알아요. 내가 뭐 올렸는지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들은 래피드 쉐어에서는 알 수가 없고 여기에 어떤 콘텐츠가 어떤 링크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그 검색 사이트들이 있어요. 이제 그걸 보고 알고 이제 여기 가서 파일, 다른 사람들이 파일 다운로드 받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작권자가 이 래피드 쉐어 말고 다른 검색 사이트 링크에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차단을 네가 해라 라고 해서 삭제를 했는데, 근데 똑같은 게임을 뭐 다른 이용자가 또 올려가지고 링크 검색 결과로 또 나온다. 이거는 이 래피드 쉐어가 조사해서 그걸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문제 삼은 건데, 이제 그 디셀도르프 고등법원은 프랑스 대법원처럼 그 스테이 다운 할 의무는 없다고 봤었는데, 독일 법원은 이걸 깼어요. 깨면서 그 예방할 의무가 무한정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기술적으로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예방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래피드 쉐어라는 플랫폼에 어떤 저작물이 있고 그 저작물의 링크를 제공하는 검색 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걸 네가 다 들어갈 볼 수는 없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 네가 봐야 된다.
근데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 건지는 뭐이 사실관계는 모르니까 그건 뭐 밑에 가서 다시 말하고 그런 부분으로 내려보냈어요. 파기환송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에도 보면 그 미국 저작권법 512조에 보면 이게 이제 우리 저작권법의 그 ISP 면책하고 비슷한 건데요. 여기 보면 그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제목 밑에 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모니터링을 하거나 아니면 그 저작권 침해 행위를 적극적으로 찾을 의무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면책의 조건으로 이런 의무를 부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저작권법 하는 사람도 이거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반적 감시 의무하고 사실상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다른 건데 이 면책의 조건으로 이걸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미국 판결을 실제로 보면 이 조항은 주로 저거하고 관련돼요. 그러니까 그 ISP가 어떤 경우에 불법 행위 이용자들의 불법 정보에 관해서 책임을 지게 할 거냐. 대표적인 게 알고 가만히 있으면 책임지는 거예요. 알고. 근데 아는데 언제 그걸 말았다고 볼 거냐. 제일 쉬운 거는 권리자가 내가 침해했다고 통지하면 아는 거죠. 그때 알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개인정보나 하여튼 뭐 이 불법 정보가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아주 명확한 경우. 이런 경우고 그 다음이 이제 이거죠. 네가 찾아보면 아는데 검색을 하든지 어차피 뭐 경찰이나 이런 데서 뭐 이 ISP 책임 이런 거 권리자도 문제 제기할 때 자기도 찾아봐가지고 아는 거야. 네 찾아보면 아는 건데 왜 안 찾아보냐. 그때 이제 이게 성립하는 거야. 네가 찾아봐서 알았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경우에 네가 저 면책을 주장 못한다. 세이프하고 박탈한다. 이걸 못하게 할 때 이제 이게 이용돼요. 그렇게 하면 이거 부과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면책의 조건으로 침해 행위를 조사할 의무를 부과하지 못한다는 조항하고 위배되니까 네가 찾아가가지고 알 수 있으니까 안 했다고 해가지고 면책 안 해. 이거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유튜브하고 비약품 사건이죠. 이것도 그 소송 과정에서 등장했던 그 유튜브 내부 경영자들이 얘기했던 거 보면 알았다는 건 뻔해요. 이게 그 유튜브 경영진들이 주고받았던 그 이메일 뭐 내부 보고서 뭐 이런 것들인데 여기 보면 뭐 CNN 방송물이 지금 있는데 이거 내릴래 말래 뭐 얘기하면서 뭐 지금 내리지 말고 유튜브 좀 유명해지면 내리자 뭐 이런 얘기들이 막 그 소송 과정에서 막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의 책임을 법원에 인정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우리 법을 잠깐 보시면 우리 104조는 이렇게 돼 있죠. 그 웹하드나 P2P 사업자를 이제 특수 OSP라고 분류를 하고 권리자가 요청하면 차단해라.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 저 필터링 조치가 뭘 얘기하냐? 필터링 조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식별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검색 못하게 하고 통신 제한하고 하는 건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이거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 보통 그 이렇게 구분합니다. 검색을 가지고 찾아내는 거. 보통 이건 파일 제목 갖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해시 기반이라고 해시 함수를 돌려가지고 그 파일의 특징 값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같으면 이제 그거라고 인식을 하는 거고. 요거보다 기술적인 제일 지금 현재 수준으로 가장 높은 게 이제 특징 기반 필터링. 근데 이것도 결국은 예컨대 뭐 해운대라는 영화다. 그러면 이 해운대라는 영화가 그 인코딩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파일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뭐 AVI 코드를 뭐 쓰냐에 따라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각각에 대해서 해시값이 다 있어요. 따로따로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특징 기반은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좀 하나만 있는데 이 특징 값, DNA 특징 값은 이제 뽑아내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고 그래서 이건 그 ISP가 이 특징 갖고 차단을 하려면 이제 그 중앙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파일에 대해서 이건 해시값이 뭐다, DNA 값이 뭐다라고 하는 기준 중앙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ISP가 차단할 때는
어떤 영상물이 받는 해시값이나 개인의 값이 중앙DB에는 같으면 차단, 아니면 통과 뭐 이렇게 하거든요. 뭐 뭔지 모르겠으면 이제 unknown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걸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아동 청소년 음란물인 경우는 기술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저작물 같으면 예컨대 영화 해운되면 해시값이 뭐 그 회사 코드를 뭐뭐다 이렇게 주르륵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 값이 딱 있으니까 그거 특정을 할 수 있잖아요. 개인의 값도 그게 있으면 특정이 가능해요. 근데 이 요 값을 갖는 것은 이 콘텐츠는 해운대라는 영화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예컨대 해운대 저작권자 이거 차단해 달라고 하면 그 필터링 프로그램에서 이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같으면 차단하면 되거든요. 근데 아동 청소년 음란물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등장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기술적으로 알려면 19세 미만 그 뭐 예컨대 안면 인식을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19세 미만 그 아동의 안면 데이터 값이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 영상물 제작 날짜도 알아요. 이 사람이 출생 날짜도 알아야 되고, 그 제작할 당시에 나이를 알아야 되니까 이 사람이 아동 청소년인지를 알려면. 근데 제가 이런 필터링 기술 개발하는 사람 몇 사람 물어봤는데 그런 기술은 없대요.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사실 가능하지도 않죠. 근데 음란물 자체도 사실은 기술적으로 필터링하는 건 곤란하거든요. 그 중앙DB에 이런 코드 값이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기술적으로 이게 음란물인지 아닌지는 뭐 예를 들어 그 사람 피부 색이 갖는 뭐 이거 갖고 하는 건데 그거 갖고 사실 안 되죠. 뭐 해수욕장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서 하여튼 이 기술적 한계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기술상으로는 그 음악,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필터링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서 인식을 잘못하는 율이 5%까지는 맞아요. 5%까지는 잘못 인식해도 문제가 없는 걸로 저작권법에서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 5%도 뭐 영상물, 음란물의 영상물 숫자를 따지면 상당히 많죠. 저작권법에서 얘기하는 이 필터링 조치는 결국은 이제 저작권자가 요청만 하면 침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도 불문하고 사전적 예방 조치를 하는 거죠. 근데 프랑스나 독일, 유럽법은 판결을 보시면 대부분이 침해 행위가 일어난 후에 어떻게 해달라 이 얘기거든요, 전부 다. 근데 우리 저작권법은 침해 일어나기 전에 사전적으로 예방 조치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유럽 그 전자상거래 지침에서 얘기하는 일반적 감시 의무보다 감시 수준이 훨씬 더 높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시행령이나 이런 데 보면 기간 제한도 없고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 이렇게 해야 되고 비용도 다 OSP가 부담하고 기술 수준도 제일 높은 수준까지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그 한일협회에서 금지하는 일반적 감시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통신통일법에도 보면 자발적인 노력 또는 기술적인 조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면책을 해줄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면책을 조금 축소한다고 하는 그 아동보호법 2008년에 만들어진 아동보호법에도 보면 보고 의무 정도가 만들어져 있고, 또는 통지를 받았을 때 삭제를 하도록 하는 아동음란물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의 의무가 추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통신통일법보다는 조금 더 의무를, 그러니까 면책의 범위를 줄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보고 의무라는 게 그 우리가 예전에 한참 많이 얘기를 했었던 불고직죄에 해당하는 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그 강력한 자유제한에 관한 면이 아동 보호와 관련해가지고는 조금 미국에서도 받아들여지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일단 미국법에 대해서는 뭐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보통 OSP의 책임을 얘기를 할 때, 특히 형사 책임을 얘기를 할 때 예전에 판례에서도 그랬고 보통 부작위 방조범의 형식으로 법률을 구성해서 처벌을 하는 경우들이, 그러니까 유죄에 결정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공감하는 입장에 서서 먼저 말씀드려보면, 그러니까 제 자신이 좀 딜레마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입장이 이쪽에도 섰다 저쪽에도 섰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입장에서 말씀드려보면 제가 일단 공부를 한 게 형법이어서 좀 그쪽에 좀 더 이론적으로 치우쳐서 말씀을 드려보면, 부작위 방조범이라는 말 자체도 사실
익숙치가 않은 말입니다. 그래서 뭐 부작위라는 말 먼저 띄어서 보면 뭔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뭔가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의무를 하지 않은 게 진짜 벌받아 마땅하다 정도의 어떤 상황에 있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이제 보증인 지위가 있고 그 자기 행위와 동같이 같이 같은 정도의 어떤 그런 나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여기 뭐 되게 법률 형법 수업 시간도 아니고 뭐 그걸 제가 말씀드릴 상황도 아니고 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려 보면 우리 판례가 보증인 지위를 인정하는 경우는 이제 법령에 맞게 돼 있다거나 이제 맞기로 계약을 했다거나 결과 발생 맞기로 계약을 해서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거나 아니면 앞에 선행행위에 무슨 잘못이 있어서 발생한 결과를 막아야 되는 의무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뭐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그 위험이 현실화되는 걸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종류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조리라는 그러니까 그 우리 판례가 보증인 의무를 인정한 근거가 조리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조리는 뭐냐면 사물의 이치라는 뜻이고 마땅히 그러해야 한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설명하기가 애매하거나 곤란할 때 잘 갖다 붙일 수 있는 내용인데 그 조리 그러니까 그 인터넷을 관리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그 사업자의 책임을 얘기를 하면서 보증인 지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점은 그 형법 이론적으로도 많이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또 다른 판례에서는 인터넷을 위험한 물건으로 인터넷 게시판을 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뭐 그렇게 본 판례도 있긴 한데 이거 보면서 그 실소가 나오는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뭐 도로 위에서도 사고가 일어나면 도로도 위험하고 뭐 전화로도 범죄가 많이 일어나니까 전화도 위험하고 다 위험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부작위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게 처벌하는 것이 형법 이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뭐 그 다음에 방조로 처벌을 하게 되는 부작위 방조로 처벌하게 되는데 뭐 방조가 또 성립을 하려면 당연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부작위이기 때문에 보증인 의무가 있어야 되겠지만 방조가 성립하려면 또 역시 부작위 방조로서의 보증인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 형법 이론적으로 부작위 방조를 성립시키는 경우에 보증인 의무를 어떤 때 인정하냐면 경비원이거나 수위 정도 실제로 막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어야만 이 의무가 인정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정도의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게 상당히 의문이고 게다가 방조범도 역시 고의범이기 때문에 그 방조는 두 가지 고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정범이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되고 나는 그것을 방조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인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ISP를 현행법에 의해서 부작위 방조 책임을 물리는 것이 형법 이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비판을 쏠 수가 있는 점이 아닌가라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근데 또 오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 것 중에 중요한 하나인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은 부작위 방조가 아니라 그냥 정범으로 직접 정범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의무 규정을 부과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제 처벌하는 형식으로 직접 정범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다 비껴갈 수 있게 일단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역시 상시 신고할 수 있게만 해주고 또는 이제 필터링하기만 하면 또 면책될 수 있는 그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사실 이게 직접 정범이 성립이 되려면 또 여기 뭐 형법 이론적으로 또 말씀드려보면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있고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법령이 만들어졌으니까 구성 요건은 있고 거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위법성을 조각시키기엔 뭐 애매한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이제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보면 이제 책임 또 우리 형법이 책임을 인정하려면 당연히 고의가실이 있어야 되고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되고 위법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기대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대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제 아청법을 필터링할 수 있고 아청법에 위반되는 그 멀티미디어 파일을 필터링할 수 있어야지 그걸 기대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여기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기대 가능성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발표자들께서 다 그런 말씀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면
실제로 가능하겠는가라는 것도 역시 굉장히 형사처벌을 실제로 법을 입법해서 형사처벌을 한다 하더라도 또 이런 쪽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반대 방향에 서서 이제 또 이제 제가 딜레마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생각을 해보면 이 아동의 성보호란 말이죠. 이게 그 구글도 이메일을 통해서 전송되는 걸 차지안에서 신고를 한 그 뉴스 기사를 보셨을 텐데 보통 표현의 자유와 관계해서 필터링이나 검열 이런 얘기가 나오면 거의 인터넷 여론이 압도적으로 한쪽으로 쏠리죠. 표현의 자유 쪽으로 대체로는 인터넷 여론들이 쏠립니다. 그런데 또 그 기사가 나왔을 때는 여론이 일방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접하는 게 제가 이제 전수조사를 한 건 물론 아니고 뭐 설문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표본을 추출해 조사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그 비교 역량을 할 때 아동의 성보호라는 걸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럼 아까 그 기술적 가능성과 이 두 부분을 좀 결합을 시켜보면 최소한 가능한 부분까지는 해야 될 것 아닌가. 가능한 부분까지는 왜냐면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문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직업이 국책연구기관에 있다 보니까 국가가 어떻게 정책을 펴는 게 올바르겠는가를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 계속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관련된 다른 연구를 하면서 이제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이나 아니면 뭐 검찰의 사이버 문제 그 관련 연구하시는 수사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실제로 아동 성범죄, 아동 음란물이 적발이 되고 실제 처벌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수사 과정에서 발견이 되고 이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데이터베이스화 되는 것도 있고 아까 뭐 박경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고의 자체를 처벌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또 그다음 바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해시값 얘기를 주셨는데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해시값의 데이터베이스는 보유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을 수 있고 아동 음란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뭐 그것이 그림이건 아니면 뭐 사진이건 아니면 뭐 동영상이건 간에 해시값들을 물론 이제 또 변리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코딩 방식이 달라지면 해시값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좀 뭐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뭐 일부 주셨는데 그 코딩 방식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또 어떤 걸 의미하냐면 그걸 디코딩 했다가 다시 인코딩 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그게 화질에 열화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정보의 장점은 복제를 아무래도 화질 열화가 없다는 건데 그게 그 해시값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계속 코딩 작업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을 정도로 화질이 열화될 수도 있다는 게 일단 저의 단순한 생각이 있고 그럼 해시값을 무한정 늘리기도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실제 아동 음란물을 유통하시는 분들이 그렇게까지 이제 그 재인코딩을 해서 유포하거나 이런 일들이 빈번한가 하면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 부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차단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해시값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든지 실제로 그 상당 양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국가 수사기관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그 서비스 제공자들한테 조금 이용할 수 있게 열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게 되면 가능한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는 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뭐 저작물에 대한 저작물은 사실 개인과 개인 간의 이제 민사상의 손해배상에 더 가까운 문제이지만 아동 음란물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상당히 뭔가 노력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반론 아닌 반론을 저의 그 고민을 한번 같이 여러분들하고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법에서는 ISP와 OSP를 계속 혼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바라봤을 때 명확히 현재 규정되어 있는 법은 저작권법입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서 네 가지로 뭐 도관 서비스, 뭐 저장, 뭐 검색, 그다음에 미러링, 캐싱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거 다 무시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다 포함시켜놨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임의 범위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저작권법에서는 정확히 각 분야별로 면책 규정을 명확히 두고 있는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면책 규정이 없이 공법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사상의 문제는 민사 규제로 가지만 이러한 또 행정 규제를 타법에서는 아무런 그
면책 조항 없이 규제 조항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제공자하고 매개자 책임이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공자나 매개자나 다 같이 책임져라라는 건데 이거는 감히 말씀하건데 국가 권력이 행사해야 할 어떤 그 역할과 책임을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민사 책임 당연히 사업자도 책임질 거지만 국가 권력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어떤 행정적인 부분을 사업자에게 다 떠넘기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저는 이 아동청소년 선고법 바로 이 17조가 나올 때 그때 이제 실무자로 대응을 하다가 하차하는 순간 항상 연말만 되면 정례 행사로 국회에서 몇백 개 법안 통과시킬 때 그때 껴가지고 통과돼 버립니다. 그래서 대응을 놓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봐보니까 나중에 조항을 보니까 상당히 엄청나게 강한 규제 조항이 들어왔다. 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법이 가장 문제가 있는 건 이 이후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를 하는 모범이 됐습니다. 현재 그 이후에 나온 국회를 통과해서 나온 법을 보면 전부 다 이런 구조입니다. 어떤 이용자의 관계, 일반 국민과의 관계에서 어떤 불법적인 요소 발생을 했다. 1차적으로 OSP가 책임져라. 뭐냐? 사전에 모니터링, 사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술적 조치를 해라. 문제가 발생하면 OSP에게 과태료 또는 형사벌을 부과한다. 명확히 이런 구조가 성립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성매매법 동일합니다. 의약품, 식품위생법 등등 이런 법에 있어서 현재 이거 발의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예를 들자면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는 의약품이나 식약품 같은 게 들어오면 사전 모니터링해서 차단 삭제해라. 이런 조항도 만들어졌습니다. 또 지금 발의가 벌써 되어 있는 생명윤리법을 보면 난자나 정자 매매에 있어서도 사전 모니터링해라. 이런 거래에 있어서 그리고 차단하거나 사전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차단하고 삭제하고 안 되면 과태료. 이런 구조가 이 아동청소년 선고법에서 이 프레임이 구성된 이후에 동일한 구조가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건복지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자살정보도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동일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레임 자체가 저희 쪽에서도 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위 아동 포르노에 대해서 이것이 사회적인 어떤 법익이나 사회적 이익에 반한다는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모든 걸 다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깨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나 다 손쉽게 막을 수 있고 누구나 다 손쉽게 찾을 수 있다면 안 한다는 당연히 어떤 자기 업무 또는 자기 직무의 형태가 될 수 있겠지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러한 일단 규제를 수행하는 데 좀 과도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정보 제공자, 정보 매개자 책임이 명확히 구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또 다른 구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통신 판매자와 통신 중개자라는 그런 구조도 있는데 점차 이제 통신 판매 중개자의 책임을 더 강화시키고 있거든요. 논리는 간단합니다. 더 규모가 크다. 통신 판매 중개자가 더 규모가 크고 배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러니 규모가 크니 니들이 다 책임져라. 이런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CP나 이런 정보 제공자나 정보 매개자에 있어서 정보 매개자가 좀 더 사업의 규모가 더 크고 그러니 니들이 다 책임져라. 이런 구조가 되는 약간 비논리적인 논리가 행해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17조에 그나마 제가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한 입장에서 보면 17조에서는 하단에 단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유일한 면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조항이 있는데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면책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17조 바로 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전적 모니터링이나 기술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그 마지막 그 문구 현저히 곤란한 경우 최근에 이 아청법 사태를 보면 그걸로 충분히 면책이 가능하지 않을까 현저히 곤란한 거죠.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사안도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해시값도 추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못하는데 그럼 바로 그게 이 현재의 곤란한 게 아닌가. 이건 오히려 박경신 교수님이나 남희석 변호사님께 이런 법적인 문제를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구글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는 이제 법적인 책임 부분만 말씀해 주셨는데 구글은 제가 알고 있는 한도에서 그렇습니다. FBI가 사전적으로 그러한 그 DB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BI에서 추출해서 구글에게 제공을 합니다. 바로 국가 권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FBI라는 그 미국의 그 국가기관이. 그래서 구글의 사업자에게 협조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법조항 어딜 봐도 국가기관은 빠져 있습니다. 그냥 사업자가 니들이 알아서 뭐 만들든지 식감 추출하든지 모니터링 해라. 국가가 빠져 있다는 거죠. 명확히 국가에서 명확히 역할을 해주고 그 이후에 사업자에게 일단 협조 의무를 부과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사건의 당사자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사건 자체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는 이제 제가 그럴 지위에 있지도 않고 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뭐 향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좀 충분히 다뤄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약간 회사의 입장과 매우 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냥 좀 일반적인 관련 업무를 해온 사람으로서 그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다만 회사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면 지금 오보가 자꾸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그 부분만 해명을 하면 저희가 알고도 방치했다. 뭐 아청물이 그 유포되고 있는 것을 알고도 방치해서 뭐 대표가 뭐 이런 건 사실이 아니고요. 앞서 계속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전에 발견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가 충분했느냐 여부 갖고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다시 말씀. 저희 같은 정보 매개자는 사실 그 아동 청소년 보호와 같은 공익 그리고 이용자 프라이버시권 사이에서 늘 어려움과 위험을 처했습니다. 사실 아동 청소년 문제가 뭐 사생활이나 프라이버시랑 무슨 상관이겠느냐라고 하겠지만 카카오 그룹이라는 그 당시 폐쇄형으로만 운영되던 그 커뮤니티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저희는 본질적으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요. 여기서부터 좀 개인적인 의견과 함께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조금 전에 전원욱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전원욱 변호사님이 계속 딜레마를 느낀다, 우려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좋았던 게 사실 이 문제는 정말 그 업체 입장에서도 굉장히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동 청소년 보호, 특히 선보호라는 건 너무나 절대적이고 양보할 수 없고 다른 기본권들이 제한되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강한 기본적 당위를 주는 거고요. 이게 국제적 기준으로 나와 있다는 것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그 전반적인 문제보다 조금 아청 이용 음란물에 맞춰서 살짝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아청 음란물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척결해야 될 절대악으로 여겨지기 시작한 근본은 사실 소아 성애자와 같은 제1세기 성인 욕구를 위해서 제3세계에 대한 그 착취를 통한 포르노 생산이라던가 대부분 폭력, 유인, 약취 등을 통해서 납치 등등과 함께 아동 성매매, 그리고 아동 포르노, 그리고 아동 폭력, 아동 인권 침해 등이 보통 엮여서 일어나는 형태의 생산 과정 때문에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동 음란물을 규제하는 이 근본에는 아동 청소년이 제작 과정 자체에서 이미 폭력과 착취를 경험한다라는 그 대전제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 심각한 문제가 한국에서 아청법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좀 희화화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대중들에게 아청법 그리고 아청용 음란물에 대해서 알려진 계기가 만화 규제라던가 게임 캐릭터 규제라던가 이런 거 하면서 이게 마치 정부가 약간 말도 안 되는 것처럼 하는 이런 식으로 오해될 수밖에 없는 너무 광범위한 정의로 시작을 하면서 논란이 엉뚱한 대로 튀어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공을 모아야 될지 보다는 이 중간에 좀 삑사리가 났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문제를 아까 그 변호사님 말씀 좋았던 하는 게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해결하는 쪽으로 그럼 누가라는 부분에서 또 실장님도 언급을 주셨죠. 누가 어떻게 무슨 방식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조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로 좀 넘어가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최민식 실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현재 상황은 사실 그냥 매개자에게 그냥 다 전부 다 던져놓고 다들 손 놓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케이스를 특별히 좀 재밌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재밌다고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 왜 유포자는 처벌하지 않느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 때
실제로 뭐 처벌 안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카카오그룹에서 발견된 20개 그룹 중에 운영진 16명을 수사를 했더니 한 명 빼고 모두 미성년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한 명이 20살이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였냐면 그 아청 음란물 유통하는 것 같은 사람들 잡았더니 전부 미성년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아청 음란물 유통을 막고자 했던 것이 그 제작 과정에서의 착취나 그런 그 폭력들을 막기 위한 대전제에서 약간 헷갈리는 부분들이 약간 생기기 시작을 해서 그럼 이 친구들은 도대체 누구냐, 얘들은 뭐지? 라고 했을 때 대부분 스스로 직접 찍어 올리는 것이라고 대전청에서 확인했었고요. 관련된 것들을 좀 찾아봤더니 대부분 자신이 좋아서 올린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어떤 종의 일탈 문화라던가 되게 문제적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전 이거 굉장히 문제적인 상황이고 해결이 돼야 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이 문제를 아청 음란물 제작이 최소한 징역 5년입니다. 그럼 이 초등학생과 이 중학생을 아청 음란물 제작자로 봐야 되고, 그리고 그 3년 이하의 징역이 배포자로 봐야 되느냐, 그리고 혼선까지 생기고 있었었는데요. 관련해서 좀 대전 고법 판결이 하나 있어서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것이, 이게 되게 흥미로운 판례가 있어서 오늘 그냥 여기 대해서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지극히 사생활적인 영역에서 만들어진 모든 영상물을 포함하는 개념인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아동청소년이 동의하에서 어떤 그 연인과의 관계라던가 자발적으로 찍은 그 성 관련 영상물 자체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아닌 것으로 결정을 내린 건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또 발생하는 혼란이 뭐냐면, 이제는 연령을 식별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 영상물이 어떤 컨텍스트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그 동기의 수준을 가지고 유통되고 있었는지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커플만 사용하는 앱을 출시한 스타트업이 있다고 치면, 그럼 그 스타트업이 가지는 의무는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 되냐라는 혼선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고요. 저는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사실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미 좀 앞에서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은 불법성 판단을 이런 정보 매개자들한테 하게 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어떤 불법성에 대한 인지가 있었을 경우에 그것이 그 DB의 형태가 됐건 어떤 형태가 됐건 간에 사실상 국가나 수사기관이 어떤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청 음란물 정의부터 그리고 그 유통 방식, 형태, 행태 같은 것들이 사실 정보 매개자들한테 굉장히 좀 헤비한 문제고, 그 해외 사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해외는 대부분 경찰이나 수사기관 위주의 데이터베이스와 해싱 그 협조로 가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도 구글은 이메일이나 검색에서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 구글이니까 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엄청난 비용과 기술력을 동원을 해서, 그리고 전 세계 그 정도 수준의 어떤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IT 기업이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다만 그런 종류의 자발성이나 어떤 그 자율적 노력을 요청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게 문제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찾다가 흥미롭게 본 것 중에 하나는 2012년 9월 정도에 경찰청에서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제가 보도자료를 뿌린 걸 발견했었어요. 그때도 인터폴과 아동 이미지 DB를 활용한 수사를 하고, 가상 국제 TF에 가입을 추진을 하고, FBI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웠던 게, 지금 이 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DB가 쌓여서 사실 업체들과 공조가 되는 방식이나 어떤 의무나 기술력 관련 것들이 정리가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도 좀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사건이 걸려있다 보니까 어떤 기술적으로 다 했느냐 아니야 이런 부분으로 오인될까봐 좀 우려스러운 점도 있지만, 다만 저는 이제는 그냥 중국 정보 매개자한테 그냥 던져놓지 말고, 이 문제가 있다면 문제의 성격이나 유통되고 있는 정보의 성격,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DB가 큰 의미가 없는 게 애들이 계속 생산을 해내고 있어요.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그게 되게 나쁜 방식으로 유통 이후에 되지만, 지금 이러한 패턴들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대한 좀 생산적인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나왔던 건 이제 그 17조 적용함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단서를 통해서
이제 위법성이 해소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셨는데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그걸 생각했는데 앞에 보니까 발견된 가축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은 아예 발견을 지금 못하고 있는 발견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래서 도리어 더 쉬운 단서가 적용하기 더 쉬운 단서가 온라인 서비스 사용자가 발견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이게 좀 충족시키기 더 쉬운 단서가 아닐까. 왜냐하면 지금 비공개 방이고 비공개 방의 내용을 사업자가 직접 보는 것은 이거는 통신비밀법상의 감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 결국엔 기술적 조치,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지 않고 기술적 조치 취할 수밖에 없는데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안 하면 게을리한 건데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게을리한 게 아닌 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뭐랄까 위법성이 해소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리고 약간 이제 정현옥 연구관님께서는 이제 불고지죄에 이제 비유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불고지죄 그러니까 지금 모니터링 의무 아까 뭐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거를 발견을 해서 어딘가 통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게 불고지죄라고 해서 이제 헌법적으로 이제 다툴 수가 있는데 곧바로 헌법적으로 다툴 수가 있을 텐데 이건 그런 건 아니고 여튼 자기가 가진 어떤 정보 자원을 이런 불법적인 것에 이용당하도록 하지 마라 네가 이제 그런 취지인데 물론 그렇다고 할지라도 영업의 자유나 또는 어찌됐든 온라인 서비스 어찌됐든 인터넷 업체들도 일종의 그 표현을 매개하는 것도 표현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보를 매개하는 것도 일종의 표현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라고 볼 수는 있죠. 네, 그래서 어떤 헌법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불고지죄하고는 좀 상당히 다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 남이사님 발표 중에는 그 이제 노티스 앤 테이크다운 설명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노티스를 불법물 노티스를 하면은 삭제해라. 삭제하지 않으면 책임진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예, 사실은 그렇진 않죠. 예, 그거 확인. 예, 노티스 앤 테이크다운은 그쵸. 그러니까 불법물을 누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게 있으면 삭제를 안 하면 이 면책의 혜택을 못 받는다. 이것뿐이죠. 면책의 혜택을 못 받을 뿐 실제로 책임을 질지 안 질지는 또 그 어떤 그 방조 책임상에 또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단지 면책이라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불법물의 주장이 들어오면 그것을 따라서 삭제 차단해야 된다. 그 부분 조금 들으시는 분들 좀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렸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그 단서에서 얘기하는 게 그 발견은 했고 전송 차단하려고 했는데 현장에 곤란한 경우 이렇게 된 거는 현재 입법상 불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 법이 이제 그 기술 조치를 취해라.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ISP한테 취하고 그걸 안 하면 이제 뭐 처벌받는다. 이런 결과 책임인데 이런 경우는 면책이 당연히 그 조치를 취하려고 했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든지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든지 이런 경우는 당연히 면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술적 조치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어려운 게 발견이에요. 발견하고 나면 ISP가 차단하기 굉장히 쉬워요. 그거는 시간 중국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발견하는 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기술적 조치의 관건인데 발견은 한 상태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입법의 불비든지 아니면 뭐 발견하는 그 자체가 기술적으로 현재 곤란하든지 불가능한 경우에도 당연히 면책해 주는 걸로 그렇게 보면 지금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까 조금 말씀하셨지만 그 일종의 UGC잖아요. 이용자들이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통 뭐 저도 여가부에서 이 아웃물에 관한 데이터 베이스가 조금 있고 뭐 경찰력이 조금 있다고 하는데 그게 보통 그
이런 포르노물 생산하는 데에서 만드는 뭐 이런 것들 갖고 하는 거 하지 않나요? 주로 이제 그렇게 하지.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만드는 거를 DB를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매일 생성되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 동영상 콘텐츠를 다들 다 봐야 돼요. 그게 수백만 개 정도 된다고 하던데 매일 하루에. 근데 이걸 다 봐가지고 DB를 구축해가지고 한다고 하는 거는 누가 봐더라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죠. ISP 입장에서는 현재 곤란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ISP의 책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일종의 정책의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결국은 그 ISP로 하여금 내용에 관한 규제는 하지 마라. 뭐 어떤 조치나 이런 거에 관한 어떤 행동을 할 절차만 이렇게 해놓고 그 절차만 따라가면 니를 면책이 된다. 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 뭐 유해한 콘텐츠를 만든 사람이나 이런 사람을 가지고 이제 처벌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접근하면 이게 저작권 침해하는 콘텐츠냐 아니면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나 이거 갖고 구분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뭐 내란 음모를 꾸미는 무슨 정보다 이런 경우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 중개자한테 더 과한 책무를 부과해도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 건물에 뭐 10층에 아동 청소 음모를 만들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주 보고 돌아다니면서 네가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당연하고, 여기서 예컨대 뭐 저작권 침해하는 뭐 영화를 누가 다운로드 받는 것 같은데 건물주 네가 돌아다니 이렇게 말이 안 되고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콘텐츠의 불법적 정보가 심하냐 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ISP의 그 감시 의무나 이런 거를 달리 볼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